돈 되는 곳에 반미하고 있고 돈 안 되는 곳에 친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이 붕괴 전조가 심상치 않습니다. 시멘트가 멈췄고요. 거래가 끊겼고요.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가 아니라 체감의 문제인데요. 공사장이 멈췄습니다. 시멘트 출하량이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시멘트 내수가 지난해보다 16.5% 급감했습니다. 그만큼 현장에 숨소리가 끊겼다라는 거죠. 건설 경기 침체는요, 이미 산업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은요, 국민의 삶을 압박하고 있죠. 자, 지금 대한민국은요, 부동산 불황이다라는 단어로는 표현이 부족합니다. 전세 품귀 현상, 월세 급등, 거래, 실종, 담보대출 금리 폭등, 이 네 단어가요 현실을 말해주는 거죠. K뱅크의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7.66%입니다. 자, 시중은행도요 6%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부채, 이른바 3고 위기가 동시에 닥쳤는데요. 금리 상승의 배경은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예금 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이 늘었고요.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수포 예산과 국채 대량 발행이 겹쳐가지고 11월 한 달간 15조의 채권이 쏟아졌습니다. 이 채권 줍줍줍 하는 게 짱개들이다 라는 말이 있죠. 자, 결과적으로 채권 가격은 급락하고요. 금리는 폭등하고요. 여기에 환율이 1460원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외화 조달 부담까지 더해졌는데요. 자, 11월 11일 오후 4시 기준 환율이 1465원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저평가된 상태죠. 99에서 1465원이다 라고 하면요, 달러가 정상화 100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하면 1700원대 가까이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요인을 누적시킨 범위는 뭐냐? 정책 혼선이죠. 이재명 정부는요, 시장의 신호를 무시한 채 포퓰리즘적 대출 완화 그리고 규제 반복만 하면서 혼란을 키웠습니다. 금리 인하를 언급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죠. 전세 사기 대책을 발표했다가 그날 밤에 수정했습니다. 시장은 정부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시장은 냉정하게 반응하죠. 뭐로? 거래 정지로 말이죠. 자, 서울의 11월 초 실제 거래량 94건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 11월 첫째 주 11월 3일 기준으로요.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요. 서울은 매수 문의 그리고 거래가 감소해가지고 시장 참여자가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내렸고요. 특정 부동산 중개 플랫폼 분석에 따르면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 규제 지역까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대책 발표 전 대비해서 76% 급감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거래가 마비된 가운데 강남, 송파, 목동 이렇게 주요 단지는요, 수억 원대 하락 거래가 속출했습니다. 일주일 상간에 5억, 10억씩 떨어졌다라고 하죠. 자, 2021년에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단지가 절반을 넘고요. 일부 재건축 단지는요, 5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요, 지금 시장의 경고를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듣지 않는데 내가 답할 이유가 있나? 라고 한 건지 이재명 정부에 응답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요,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수립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통계를 누락해가지고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라고 행정처분 소송을 돌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은요, 규제 지역 지정 과정에서 9월 주택 동향 통계를 제외하고 6월부터 8월까지 집값 상승률, 물가 상승률만 반영했습니다. 9월 통계가 없었냐? 아니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제꼈다라는 건 정부의 유리한 판단으로 해석되는 부분이죠. 정부 초기에 강력한 규제 효과를 과시하면서 내가 이 정도야, 그립감이 이래, 이거 이야기하려고 9월의 통계를 숨긴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015 부동산 대책 안 묶여도 되는 도봉구,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 자, 경기 같은 경우는 성남의 수정구, 중원구, 의왕시 그리고 수원의 팔달구,
장항구 등이 묶여버린 겁니다. 이 말은 또 뭐냐?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아주 위법적이고 아주 폭력적인 행정 처분이다라는 겁니다. 좌파리들은요, 실력이 없으니까 정정당당 이런 거 없습니다. 뭐 통계 조작하고 속이고 삥 뜯는 거 이런 거에는 거의 왔다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대한민국 부동산 붕괴 구조를요, 이 세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왜 부동산 하락이 금융 위기로 직결되는지, 또 은행의 가짜 호황이 왜 가장 위험한 신호가 되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경제 무능이 어떻게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이 세 축을 중심으로 우리가 맞이한 부동산 대침체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파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구독자몰 운영하고 있는데요. 찬바람 부니까 팥 가득 호빵이 생각나서 단독 런칭했습니다. 원래 인터넷 판매 없이 진짜 줄 서서 먹는 맛집인데요. 김영현 TV가 찐 보수다라고 해서 이 대표님께서 흔쾌히 판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30년 전통 대구 북성로의 100% 수제 통팥 가득한 찐빵인데요. 대표님이요, 팥 앙금 당도를 낮추기 위해서 직접 통팥을 삶아서 속 가득 채웁니다. 찐빵의 하이라이트는 팥이죠. 제가 먹어보고 추천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표님이 찐 우파다라는 거죠. 좋은 상품, 좋은 가격으로 현명한 애국 소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금융은 버티지 못하고 집값은 버틸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 1,800조 원의 부동산 한 달 새에 180조 증발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이요, 사상 처음으로 1,8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지난해 말보다 178조 원가량 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을 넘어서는 규모죠. 그리고 올해 정부 예산의 2.6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10월 25일 기준으로 보면요, 1,803조 3,575억.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10%가 증발했습니다. 약 180조 원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아직 초입일 뿐이다라는 거죠. 집값이요, 고점 대비 20%만 떨어져도요, 은행들이 담보로 잡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급락하기 전에 땡기기 위해서 경매로 돌립니다. 금융권 전반에 부실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현재 4대 금융지주 국민신한, 하나우리 상반기에만 15조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겉보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 그런데 내부를 보면요, 위태합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이 18조 원을 돌파했고요. 그 절반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고정 이하 여신입니다. 금융감독원이요, 금융기관의 여신 건전성을 5개 단계로 두는데요. 정상, 요주의, 요까지는 조금 지켜보자 라는 거고, 그 밑으로 이제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하위 3단계를 모두 합친 개념이다 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정상적으로 이자를 받고 원금을 회수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실 채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은행들이 떼일 돈에 대비해서 쌓아두는 비상금,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충분히 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작년 대비 141%였던 이제 부실 채권에 대한 커버리지 비율이 올해는 123%로 급락했습니다. 자, 부실 채권 커버리지 비율이다라는 게 뭐냐면 얼마만큼의 대비 금액을 쌓아두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자, 비율이요, 141%에서 123%로 떨어졌다라는 건 뭐 두 가지 상황 중 또는 복합적으로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사진 보면요, 자, 분모분의 분자 곱하기 100이니까 분모가 커진다라고 하면 조각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 부실 채권의 규모가 작년 대비 크게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부실 위험 증가됐다라는 거고, 실제 대출 부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늘어났고 분자도 늘어나면 안정적이겠지만 분자가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부실 규모는 그대로인데 대손 충당금 적립액이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방어벽이 약화됐다라는 거고, 미래 손실에 대한 대비 금액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가분수가 된다라고 하면 100을 넘어서는 금액이고, 자, 진분수가 된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100 아래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부실 채권 커버리지 비율 급락은요, 금융기관이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부실이 터졌을 때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약해졌다라는 경고 신호입니다. 자, 부실 채권 커버리지 비율이 급락했다라는 건 그만큼 방어할 돈이 떨어졌다라는 거고,
실적을 위해서 배당금을 늘렸다라는 겁니다. 단기 실적을 위해서 기초 체력을 포기한 결과다라는 거죠. 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고를 했습니다. 집값 30% 하락할 시에 금융권 부실은 본격화될 것이다. 이게 결코 허언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마포, 양천, 성동, 송파 등 주요 지역이요 지금 30%에서 50% 이미 하락했습니다. 재건축 단지들이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심리를 완벽히 뒤흔들고 있죠. 부동산 시장 전체는요 패닉성 동결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착오다라는데 이 단어를 착오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것도 매우 관대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경제 무능의 교과서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재명이가요 10월 27일 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의 부동산은 시한폭탄이다 라고 말이죠. 저렴한 차입 비용이 부동산 가격을 올렸고 경제를 더욱 왜곡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오랫동안 투기꾼들이 선호하는 투자 도구였으며 많은 일반 가정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인터뷰에 들어가 있죠. 집을 사는 금액을 잠그고 투기를 막으면 일반 가정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으로 부동산 정책을 짜다 보니까 일반 가정의 피해에 대한 예측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한국 부동산이 시한폭탄이다? 정작 그 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자리에 앉은 이후에 대출 규제 강화했죠. 실제로 거래 절벽이 심화됐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직후에요. 아파트 시장은 사실상 거래 절벽에 직면했습니다. 최고가 거래로만 보면요 74% 급감했습니다. 2025년 6월 말에 627 부동산 대책 발표했죠. 2주간 아파트의 최고가 거래량이요. 부동산 대책 발표 2주 전 그 거래량과 비교해서 74%가 감소했습니다. 마포구 87%, 성동구 84% 감소했습니다. 강남권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 걸쳐서 거래 위축이 확인됐는데요.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는 72.5% 급감했습니다. 대출 규제 시행 후 한 달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요. 시행 한 달 전 대비해가지고 72.5%가 급감했습니다. 자, 보유세 강화. 이거는요 사실상 실수요자에 대해서 부담을 급증하는데요. 보유세다라는 건 뭐냐?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세금을 내는 겁니다. 매년 주택의 공시가격, 그러니까 정부가 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거죠. 자,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가지고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세율을 높이면 현금 많은 부자들은 상관없습니다만 주택 외 현금 자산이 부족한 실소유자들이 늘어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는 유동성에 대해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죠. 자, 결론적으로 보유세 강화는요 투기 억제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팔지 않고 거주하는 내 집 마련 실소유자들의 현금 유출 부담으로 직접적으로 왔습니다. 재정적 고통을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부가요 공시가 현실화를 하겠다라는 건 꼼수가 담겨있죠. 어떻게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라는 겁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공시 가격도 따라 오르고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세금 부과 기준을 잡는다라는 거죠. 금액 자체가 굉장히 늘어난다라는 건 정부가 돈을 더 많이 걷게 되는 겁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요 고가 주택 그리고 다주택자들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상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1주택자 그러니까 실소유자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가지고 세액을 급증시켰습니다. 투기가 아니라 장기간 거주하고 있고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라는 은퇴자나 저소득층까지 당장 세금 납부 부담까지 더해졌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가장 하이라이트가 1015 대책입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라면서 전세 시장의 핵심 공급원을 직접적으로 봉쇄해버렸습니다. 전세 제도 마련하기 전에 이런 대책을 던짐으로써 어떻게 월세만 폭등시켰죠. 자, 갭 투자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지역 12곳을 토지거래 허가제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내 돈으로 집 파는
거 사는 거 안 되고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것부터가 헌법에 위반된 겁니다. 아니 내 자유를 네가 뭔데 지금 묻느냐라는 거죠. 자, 이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요, 내가 저 집이 사고 싶은데 지금 모은 돈으로는 저 집이 조금 힘든데 한 2년만 더 모으면 저 집을 사고 싶은데 지금이 딱 기회야.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전세를 끼고 내가 지금 모은 돈으로 집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거주 의무로 인해 가지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이요, 세입자에게 전세 물건으로 나올 수 없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대책 없이 발표된 이 이재명의 1015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전세 물건의 공급이 급감했죠.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치솟는 결과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월세까지 폭등시킨다라는 거죠.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이요, 대책 발표 후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23% 넘게 줄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있죠. 서울 아파트 전세가 한 주 만에 0.15% 오르면서 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투기 수요를 잡겠다라고 갭 투자 차단하자 전세 매물 씨가 마르면서 세입자 주거비 부담만 키우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악순환을 동시에 만든 게 이재명 정권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인 거죠. 이재명 출범 초기에요,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요, 공공개발 확대, 민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로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어떻게 수요, 봉쇄, 거래, 동결로 정책 기조를 급선회하면서 정책 신뢰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한다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의 부동산 버전이다라는 거죠. 거래가 멈추고요, 세금이 오르고요, 국민들, 진짜 내 집에 사는 국민들은요, 자산이 아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의 슈퍼 예산, 방만한 지출은 금융시장 불안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재명 정부 700조 슈퍼 예산, 확장 재정 가속, 2029년엔 국가 채무 1779조, 700조 넘긴 슈퍼 예산, 올해보다 8.1% 증가. 자, 올해라고 한 거는요, 반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 삭감 빵으로 만든 그거 다 회복하고도 8.1% 더 증가해가지고 슈퍼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AI, 지방투자 확대, 미래 생산형 재정을 내세웠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AI 지방투자는 미미합니다. 국가 채무가 2029년에 1779조가 전망된다라는 건 GDP 대비 60% 가까이 간다라는 거죠. 비효율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건정성 악화에 대해서 불가피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요, 자기 인기가 떨어지면요, 퍼주기 정책 뿌려댑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나, 갚을 수는 있나에 대한 고민 없습니다. 오늘만 사는 막사니 정책은 미래가 없어 보이죠. 해먹고 튀자, 이런 식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자극되고 환율이 뛰고요, 외국인 투자가 꺾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미 외국인들 자금 빠져나가고 있고, 그 빠져나간 자금에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는 급락하고 환율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1460원. 그런데 부동산은 급락하고 주가는 정체되고, 이 세 가지가 이재명 정권의 무능이 남긴 3중 고다라는 거죠. 자, 은행들은요, 여전히 역대급 이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익은요, 위험을 회피한 결과가 아니라 위험을 미뤄둔 결과다라는 거죠. 부실 채권이 늘어나도요, 충당금을 쌓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7% 넘었습니다. 서민들은요, 숨이 막히고 자영업자는 버티지 못할 겁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추가로 20%만 더 하락해도요, 은행의 방어선은 무너집니다. 이익으로 포장된 이것들 성적표는 사실 위기의 가면인 거죠. 이익이 크다라는 말은요, 리스크를 외면했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코스피 5천을 보고 달린다,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리스크를 외면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결론은 이재명이 외치는 경제는요, 붕괴의 교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기는 시장이 아니라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재명 정부는요, 시장의 신호를 정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실험실로 만든 거죠. 시멘트 출하가 멈췄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끊겼고요, 금리가 치솟고요, 국민의 집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의 경제는요, 국민의 삶을 실험대에 올린 정치의 산물인 겁니다. 이제 필요한 건 정치가 아니라
아니라 구조 개혁이죠. 부동산 거품이 아니라 신뢰 회복입니다. 대출 규제가 아니라 일자리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첫걸음은 뭐냐? 경제 실패의 책임자 이재명 심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진 시장 그리고 국민의 삶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시작이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풍부한 자원 없습니다. 오로지 무역에 의존된 구조로 대한민국 번영은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다들 뭐 중국이 최대 무역국, 오케이 좋아. 최대 무역국은 중국 맞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무역 거래를 하면요. 매해 1,80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무역 거래량 2위 미국은요. 거래하면 거래할수록 대한민국은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런 구조 안에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게 이재명이다라는 겁니다. 돈 되는 곳에 반미하고 있고 돈 안 되는 곳에 친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요 중국 욕했다라는 것으로 징역 5년 깜빵 보내겠다라는 게 이재명이다라는 거죠. 이런 자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서 포기했다. 망해봐야 정신 차린다 라고 하지만요 여러분들 좌쪽의 종족 특성상 망해도요 정신 못 차립니다.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국민의힘에서요 이재명 탄핵 빌드업 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가 먼저 던졌고 장동혁 당대표가 촉 받아가지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탄핵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의원의 3분의 1이요 탄핵 소추 발의해도요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탄핵 안 됩니다. 탄핵 안 되겠죠. 싸울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좌쪽 종족들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죠.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 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왕 싸우는 거 이겨야 되는 거죠. 이기려고 하면요 저것들보다 더 해야 하는 겁니다. 좌파들이요 윤석열 정부 탄생과 동시에 탄핵을 입에 올리면서 29번의 탄핵을 했습니다. 탄핵 이후에 또 탄핵하고 총 31번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전과자들 총합이 31범이죠. 그거와 똑같이 탄핵만 31번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윤석열 정부 전까지 78년 동안 21번의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그 탄핵 소추 횟수가요 78년 동안 쌓은 21건보다 10번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폭망한 부동산 대책의 통계 조작했죠? 탄핵해야 됩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재명 무죄 만들기 했죠? 이거 이재명 탄핵해야 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이 관계자들 탄핵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할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 반이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다시 재판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끌어내릴 수 있는 거 탄핵 불가능하니까 이재명 이거 처음부터 다다시 이재명 당선 무효형으로 가자. 그러면서 민주당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거비 전액 토해내야 되겠죠. 당선 무효형 때려 맞았으니까요.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된 상황. 이것만이 이재명을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국민들의 50.2%가요. 이재명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재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요. 이재명 탄핵 발의하면요. 이 여론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162일째 기록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나락으로 가는 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악의 편인 겁니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